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함께 읽었었는데요. 내친 김에 오늘은 정지용의 시집 향수 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시의 스승이었던 정지용의 시집 향수입니다. 제가 고른 시집은 민음사에서 나온 향수입니다. 유종호 선생이 편집했습니다. 정지용의 시가 대략 130편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 70편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지용 시 중에 중요한 작품은 거의 망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용에 대해서 잠깐 보기로 할까요? 정지용은 1902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습니다. 22년에 휘문고보를 졸업했고요. 29년에 도시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 도시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죠. 이 외국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모에 대한, 조선에 대한 관심이 깊었던 예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정지용이 그렇고요. 경성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이효석의 경우도 그렇죠. 외국문학을 해야 한국어의 깊은 그 맛이 제대로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시문학과 구인의 동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념에 편중되지 않는 순수한 시 정신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년에 정지용 시집을 간행하고요. 41년에 백록담을 출간합니다. 그리고 1950년에 한국전쟁 중에 북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제자들에 의해서 납북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자진월북한 것으로 알려져서 1987년 해금되기 전까지는 정지용의 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언급할 수도 없었죠. 정지용 시를 읽다가는 경찰서에 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지용을 비교적 최근에야 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수라는 노래가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지용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정지용은 시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좋아했겠죠. 자, 윤동주가 좋아했던 또는 존경했던 정지용의 시 중에서 몇 편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유리창 1입니다. 유리창 1과 유리창 2가 있는데 그 중에 1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아는 편입니다. 향수와 함께 가장 널리 애송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볼까요? 유리창 1.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시는 정지용이 자신의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겨울날이 모양이죠. 유리창가에 서서 입김으로 유리창을 흐리우다가 또 지우고 그리고 밖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별이 있네요.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베낀다고 했습니다. 눈물 때문일까요? 아니면 입김 때문일까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 반어가 빛나 보이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외로운 황홀한 심사. 고독의 시간에 황홀한 이유는 아마 풍경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은 깊은 고독 때문이기도 하겠죠.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입김을 호흡 불었다가 그 입김이 사라지는 그 시간을 언 날개를 파닥거리는 새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 부딪히고도 눈에 선하게 와닿죠. 이렇게 이미지를, 이 영상을 언어로 보여주는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는 게 바로 정지용입니다. 곳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 볼까요? 호수 1입니다. 호수 1, 2 두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편입니다. 호수 1.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하니 눈 감을 밖에. 긴 설명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동시와 같은 시들이 몇 편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시인 이상이 많이 좋아했다는 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말. 말아, 다락 같은 말아. 너는 점잔도 하다마는 너는 왜 그리 슬퍼배니? 말아, 사람 편인 말아. 검정콩, 푸른콩을 주마. 이 말은 누가 난 줄도 모르고 밤이면 먼데 달을 보며 잔다. 검정콩, 푸른콩이라는 그 우리 조선말, 한국 고유어의 리듬감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윤동주뿐만 아니라 이상도 정지용의 깊은 영향 아래 있었죠. 박두진도 그렇고요. 조지훈도 그렇고요. 박목을도 그렇고요. 이른바 청록파 시인들 말이죠. 많은 시인들의 스승이었습니다. 호수 좋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시들은 외울 수도 있잖아요. 낭송을 하다 보면 시가 훨씬 다르게 와닿습니다. 다음 시 보죠. 바다입니다. 이미지, 바다의 이미지가 손에 잡힐 듯한 시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파도를 계속 바닷가, 모래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래밭에 이 파도의 자취가 남겠죠. 그리고 그 모래밭에는 아마도 조약돌도 있고 조개껍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개껍질과 조약돌들을 그 모래밭 위에서 잘 손질해서 다듬어서 마치 바다 지도처럼 그려놓았습니다. 바다가 말이죠. 그런데 바다를 또 이 지구는 마치 연잎처럼 품고 있습니다. 바다를 품고 있는 지구. 이 이미지가 대단히 그 빛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바다 2.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다. 푸른 도마뱀 떼같이 제제 발랐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다.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애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희동그라니 받쳐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우물아들고 펴고. 꽤 긴 설명이 필요한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뿔뿔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뭐가 되어서요? 파도가 되어서. 이 파도가 푸른 도마뱀같이 빠르게 내달립니다. 제재 발랐다. 빠르게 내달립니다. 꼬리가 이루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니까 이 파도가 아주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파도의 꼬리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옮겨가죠.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이 파도가 남겨놓은 모래밭의 모습입니다. 흰 발톱은 파도가 남기고 간 물거품이겠죠. 흰 발톱에 찢긴 산호보다 붉고 슬픈 생채기. 모래밭의 모습으로 상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가까스로 몰아다 붙이고 변죽을 둘러 손질하여 물기를 씻었다. 이 바다가 가까스로 파도를 몰아다 붙이고 또 변죽을 둘러서 이 가장자리를 둘러서 손질을 하여 물기를 씻어냈습니다. 손질한 대상은 아마 조약돌이나 조개껍질 등등이겠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마치 바다 지도 같습니다. 해도 같습니다. 엘스는 애를 써서 만든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애쓴 해도에 손을 씻고 떼었다. 뭐가요?
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희동그라니 받쳐들었다.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이 지구가 이제 바다를 찰찰 넘치도록 돌돌 구르도록 희동그라니 받쳐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구는 연잎인 양 오므라들고 펴고. 아마 연잎이나 토란잎으로 이 물방울을 이렇게 움직여 본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흥미진진하게 이 부분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네, 바다에 관한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바다 2가 저에게는 가장 눈에 띕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비로봉입니다. 이 시도 참 좋습니다. 정지용 시집에 실려 있는데요. 1935년에 가능됐다 그랬죠. 이 비로봉을 오르면서 쓴 시인데 한순간의 포착,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 비로봉은 금강산 비로봉입니다. 비로봉은 오대산에도 있고요. 곳곳에 있죠. 비로자나불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볼까요? 비로봉. 백화숲을 앙당한 속에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육체 없는 요적한 향연장, 이마에 스미는 향료로운 자양, 해발 5,000피트 권운층 위에 그신는 성냥불, 동해는 푸른 삭파처럼 움직 않고 누리알이 찬벌처럼 옮겨간다. 연정은 그림자마저 벗자 산드랗게 얼어라 귀뚜라미처럼.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설명보다는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굳이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백화는 자작나무입니다. 비로봉, 금강산 비로봉을 오르면서 본 풍경들입니다. 자작나무가 있고요. 자작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죠. 앙당한 속에 이 자작나무 숲풀이 웅크리고 있는 그 속에 계절이 쪼그리고 있습니다. 이야, 계절이 쪼그리고 있다네요. 이곳은 육체 없는 요적한 향연장. 육체가 없다는 말은 아마 계절 때문일 것 같습니다. 가을이죠.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육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적한 조용한 향연장, 이마에 스미는 향료로운 자양, 이마에 스미는 향료로운, 향료와도 같은 이 영양분, 자양분이라고 했네요. 그 향연장에서 풍경이 이마에 스며옵니다. 그때 해발 5,000피트 권운층 위에, 5,000피트니까 1,500m쯤 되죠. 권운층, 이 구름층이죠. 구름층 위에 그신는 성냥불, 긋는 성냥불입니다. 번개가 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동해는 푸른 삭파처럼 옴직 않고, 동해는 멀리 푸른 삭파처럼 옴짝하지 않고 누리알이 찬벌처럼 옮겨간다. 누리알은 우박입니다. 우박이 찬벌처럼 옮겨갑니다. 찬벌이 날아가듯이 우박이 날아갑니다. 천둥이 쳤으니까 우박이 내리겠죠? 무섭죠, 그러니까. 자연의 풍경 앞에서 오그라들 수밖에요. 연정은 그림자마저 벗자. 연정은 사람 삶의 그 그리움 같은 것이겠죠. 연정은 그림자마저 다 훌훌 벗어버리자. 산드랗게 얼어라 귀뚜라미처럼. 산드랗게, 선뜩하게, 이 정도가 될까요? 선뜩하게 얼어붙었구나 귀뚜라미처럼, 이런 뜻입니다. 귀뚜라미처럼 사람도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그 풍경 속에서 얼어붙어 버렸죠. 이 연정, 사랑하는 마음이란 뜻인데 사람의 그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귀뚜라미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 풍경 속에 귀뚜라미가 된 모습이죠. 이 풍경도 대단합니다.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비로봉의 풍경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비로봉에 가면은, 특히 늦가을쯤에 가면은 이런 풍경을 우리도 그릴 수 있을까요? 다음 시 보겠습니다. 비입니다. 이 시도 정말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늦가을인 모양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의 풍경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붉은 잎,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언어의 절제, 그리고 그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이 솜씨, 대단합니다. 제목이 비입니다. 본문 속에는 비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에서 비는 시 전체 중요한 구성 요소죠. 비 오기 직전에 풍경을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볼까요?
돌에 그늘이 차고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갈갈이 손가락 펴고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읽고 또 읽다 보면은 하나하나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시는 많이 읽을수록 보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시를 잘 해설해 놓은 책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참조한 책이 바로 정지용 시 126편 다시 읽기입니다. 권영민 선생이 쓴 책인데 원문과 대조하면서 촘촘하게 해설을 해놓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정지용 시에 관한 해설서들 내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영민 선생의 해설서가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참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돌이 나오고요. 바람이 나오고요. 산새도 나오네요. 흰 물살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가 등장합니다. 돌에 그늘이 차고 이 구름이 하늘을 덮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죠. 돌에 그늘이 차고, 돌에 그늘이 찬다, 가득 찬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고 돌에 그늘이 차게 들이우고 차갑게 들이우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이 거센 바람이 몰려오죠. 하늘엔 구름이 밀려오고 바람이 몰려듭니다. 앞서거니 하여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산새가 지금 까칠한 다리로 종종 걸음을 하고 있죠. 앞서거니에서 꼬리 치날리어 세우고 바람이 부니까 꼬리가 치날리겠죠. 그리고 물살이 눈에 보이네요.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 여울지어 수척하다 그랬네요. 물살이. 물이 많지 않은 모양이죠. 갈갈이 손가락 펴고, 물살이 퍼진 모습을 갈갈이 손가락 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빗줄기들, 그 빗줄기가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어떻습니까? 멎은 듯 새삼 듣는 빛낮. 우리 비가 듣다 이러죠. 빗방울이 듣다 이러잖아요. 새삼 듣는 빛낮. 붉은 잎잎 소란이 밟고 간다. 붉은 떨어진 단풍잎들을 소란스럽게 밟고 간다고 얘기하네요. 풍경을 이렇게 포착합니다. 아름답죠. 많은 시인들이 존경할 만한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이 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향수와 더불어서 고향과 관련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산꽁이 알을 품고 뻐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먼 항구로 떠도는 구름. 오늘도 매 끝에 홀로 오르니 흰점 꽃이 인정스레 웃고 어린 시절에 불던 풀피리 소리 아니 나고 메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하늘만이 노푸르구나. 네, 일제강점기 퇴락한 고향의 풍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그렇지만은 산업화 이후 우리의 고향도 지용이 그렸던 이 고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또 어떻습니까? 그대들 돌아오시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해방 이후 1946년에 발표된 시인데요. 재외혁명 동지에게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지용이 순수 시인인 것만 아니었죠. 순수한 시인들, 순수시를 쓴 사람들의 그 저항의 정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저항의 정신은 그 어떤 그 참여 시인, 리얼리스트들보다 강고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죠. 순수시가 저항시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해방이 되자 지용은 그대들 돌아오시니 라는 시를 써서 외국에서 돌아오는 재외혁명 동지들에게 바칩니다. 이 시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백성과 나라가
이적에 팔리우고 국사에 사신이 오연이 앉은 지 죽음보다 어두운 오호 36년.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허울 벗기우고 외워 돌아섰던 산하 이제 바로 돌아지라. 자휘 잃었던 물 옛자리로 새소리 흘리어라. 어제 하늘이 아니여니 새로운 해가 오르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밭이랑 문이 우고 곡식 앗아가고 이바지 하올 가음마저 없어 금이는 커니와 전진 떨리지 않은 융이 그대로 베일 밖에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사오나온 말굽에 일가 친척 흩어지고 늙으신 어버이 어린 오누이 낯설아 흙에 이름 없이 구르는 백골 상기 불현듯 기다리는 마을마다 그대 어이 꽃을 밟으시리 가시던 불 눈물로 헤치시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라는 이 연이 반복되고 있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백성과 나라가 이적 오랑캐에게 팔리고 국가의 사당이죠. 국사의 사신 사악한 신이 오연히 오만하게 앉은 지 죽음보다 어두운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들 돌아오고 있습니다.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고 있죠. 허울 벗기우고 허울을 다 벗어야만 하고 또 벗어야만 해서 외면하고 돌아섰던 산이여 이제 바로 돌아지라. 앉아라 이 말이죠. 바로 자휘 잃었던 물, 자휘는 자리 또는 자취 이런 뜻이죠. 자휘 잃었던 물 옛자리로 새소리 흘리어라. 새소리로 흘려라 이런 뜻이겠죠. 이 새소리는 새소리가 아니고 새소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자리에서 새로운 소리를 내며 흘리어라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늘이 아니여니 새로운 해가 오르라.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밭이랑 무너지고 곡식 빼앗기고 밭이랑 다 무너져 버리고 곡식 빼앗기고 이바지할 가음 이 가음은 재료 이런 뜻입니다. 이바지할 그 무엇도 없어서 금이 비단 옷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진 떨리지 않는 전진은 전장터의 먼지죠. 전장터의 먼지 아직 떨어지지 않은 융이는 갑옷이죠. 갑옷 군복입니다. 군복 그대로 보일 수밖에.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사오나온 말굽에 일가 친척 흩어지고 늙으신 어버이 어린 오누이 낯설아 흙에 이름 없이 구르는 백골 낯설아는 낯설어라 이런 뜻이겠죠. 상기 불현듯 기다리는 마을마다 그대 어이 꽃을 밟으시리 가시던 불 눈물로 헤치시라. 기다리는 마을마다 그대 어이 꽃을 밟겠는가 가시던 불 눈물로 헤치시라 이랬습니다. 그대들 돌아오시니 피 흘리신 보람 찬란히 돌아오시니 해방된 땅에 돌아오는 혁명 동지들을 맞이하면서 쓴 정지용의 시입니다. 충북 옥천에 가면은 정지용의 생가도 있고요. 정지용 문학관도 있습니다. 이곳에 들르셔서 이 유명한 시 향수도 함께 읊어보시고요. 그리고 이동원과 테너 박인수인가요? 함께 부르는 노래도 들어보시고요. 문학관에서 정지용의 채취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지용의 시집 향수에서 몇 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